즐거움과 기쁨, 웃음, 농담, 그리고 슬픔, 고통, 비탄, 눈물은 모두 두뇌에서, 오로지 두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우리는 두뇌를 통해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아름다움과 추함, 선과 악, 기쁨과 불쾌함을 구별한다. 화를 돋우거나 기뻐서 날뛰게 만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불면과 이유 없는 불안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두뇌는 인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이다. 히포크라테스.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요즘처럼 컸던 때가 있었을까요?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땀을 흘리며 홈트에 매진해도 좀처럼 신체 건강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건망증이 심해졌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든다.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에서 잦은 실수를 한다. 영양제를 한 움큼씩 삼켜도 피곤하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이 붓고 뱃살이 줄지 않는다. 위의 5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재의 식단으로. 출판사 앵글북스, 저자 맥스 루가비어, 풀그레왈입니다. 50대의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치료법을 얻기 위해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석학을 찾아다닌 저자가 찾아낸 2주 만에 뇌를 바꾸는 유전자보다 강한 혁명적 식습관에 관한 내용으로 영상 끝부분에는 뇌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뇌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생득권을 약화시키고 최적화된 인지 기능을 저해하며 끔찍한 고통의 위기로 우리를 몰아간다. 산업화로 황폐화된 식단은 값은 싸지만 영양소가 빈약하고 유해 첨가물이 함유된 고칼로리 음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변화와 자극이 있어야 성장하지만 현대 사회는 똑같은 과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직업에 사람들을 몰아넣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자극적인 뉴스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고 대자연과 단절된 채로 살아간다. 또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부대끼던 관계도 온라인의 소셜 네트워크로 대체됐다. 이 모두가 결국에는 노화를 앞당기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감퇴를 불러온다. 학식 있는 사람조차 영양에 관해서라면 혼란스러워한다. 당연하다. 달걀은 되도록 안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을 방금 들었는데 돌아서면 달걀을 권한다. 월요일에 체중 감량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화요일이 되면 식이요법에 비하면 운동은 복부 살을 빼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통알곡이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과연 심장질환이 아침에 오트밀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더 해로운 다른 원인 때문에 초래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인터넷과 뉴스 매체들은 모두 새로 발표된 과학 소식을 전하려 하지만 대다수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과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보다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의사, 영양학자, 심지어 정부조차도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현재 미국에서만 500만 명 이상이 겪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앞으로 수년 내에 그 숫자가 3배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되는데 이 치명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에 식단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최근에야 밝혀지기 시작했다. 미국인의 90%는 뇌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지만 뇌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의사들에게 기대지만 좋은 뜻으로 환자를 도우려고 애쓰는 그 의사들조차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실제로 미국 의학협회 저널은 과학적인 발견이 실제 진료에 도입되어 적용되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최근에 보도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을 구별짓는 특성이 전체적인 유전 변형 중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90대가 되어서도
원기왕성한 뇌와 신체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걸까? 현대 사회와 같은 환경에서는 모두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나아가 치매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전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람 간의 유전적 차이가 장점으로 작용해 종의 진화를 이끌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40세 이상의 성인이 암, 심혈관 질환, 치매 중 한 가지로 사망할 확률을 80%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뇌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따르면 질병으로 사망하는 80%가 아닌 건강한 20%에 들고 덧붙여 암 예방과 체중 감량도 가능해질 것이다. 건강과 활력에 이르려면 굶주린 두뇌와 육체적 정신적 기술을 활성화시킬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식단은 대개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건강한 두뇌를 되찾기 위한 이 싸움에서 맞서야 할 적은 염증, 과식, 영양 결핍, 독성에 노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적은 수면 시간이다. 이제 이 악당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염증. 근래 몇 년간의 연구들은 염증이 현대 사회에 만연하는 여러 만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을 초래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해왔다. 염증이 만연하면 결국엔 DNA가 손상되고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이 초래되면 체중을 증가시킨다. 전신 염증이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과식. 지금은 지구 역사상 최초로 과체중인 사람들의 수가 저체중인 사람들보다 많아진 시기다. 몸이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받는 상태가 되면서 두뇌 에너지가 감소하고 노화가 가속화되면 심신의 퇴화가 촉진된다. 요즘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은 뇌의 자기 통제가 무의미해지는 인공적인 지복점을 향해 사람들을 몰아가는 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역시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부분적인 이유가 된다. 영양 결핍. 현재 미국인의 90%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비타민이나 미네랄 섭취량이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선 노화 및 기능의 퇴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독성 노출. 요즘 나오는 먹거리 중에는 음식 같아 보이는 상품들이 넘쳐난다. 이런 상품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상되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만들며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독성 첨가물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가장 의식하기 힘든 폐해 중 하나이다. 시럽이나 공업용 유지, 유화제는 활성화된 면역 체계에 영향을 끼치며 불안, 우울, 인지 기능 저하, 질병에 대한 장기적 리스크를 낳는다. 만성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 직접적으로도 해가 되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찾게끔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 운동 부족. 인체는 움직임을 넘어서 열을 내는 격한 운동에 적합하게 진화했다. 그러나 현대인은 보다 쾌적하고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능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온도 변화의 폭도 적어졌다. 이런 상황은 뇌 기능을 최대치까지 발달시키거나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면 부족. 양질의 수면은 최적의 뇌 기능과 건강을 위한 선제 조건이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 식습관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진할 힘이 생기며 뇌가 정화되고 기억력 또한 강화된다. 염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뇌가 다른 신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염증 관련 문제는 목 아래 부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뇌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한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가령 관절이나 위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나타나지만 뇌의 경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따로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뇌에는 활성화된 면역 체계의 방향을 따른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한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혈관성 치매,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브레인 포그와 만성 피로증후군 등의 질병 모두는 산불이 불똥으로 여기저기 번지듯 뇌에서 시작해 몸의 곳곳으로 퍼진다. 염증은 심지어 병이 나타나기 전이라 해도 잠재적인 인지 능력을 빼앗아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과 판단이 명확한 상태를 교통체증 없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상황에 비유한다면 염증은 그런 상황의 일부 차선을 폐쇄해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인 셈이다.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항체 반응력과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면역 체계는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 면역 체계가 없다면 우리는 미미한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면역 체계는 감염에 맞서 싸우고 상처 부위에 울혈이 생기도록 만들어 치유를 돕는다.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 조건에서 나타나는 발열 및 붉어짐 현상은 당연히 건강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동하게 만드는 건 감염이 아닌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이다. 뇌세포 파괴자 과당. 악마가 사탄, 마왕, 루시퍼, 아바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듯 당분은 수크로오스, 덱스트로오스, 포도당, 엿당, 젖당 등 유형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은 각기 어떻게 다르며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당분은 모두 혈당을 상승시키며 식욕을 조절하고 지방을 축적하는 호르몬에 간섭한다. 최근 특히 과당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과당은 포도당과는 처리 과정이 달라서 혈류를 거치지 않고 간으로 직행한다. 로버트 러스티그 박사는 과당이 생체에 끼치는 독특한 영향에 대해 칼로리는 같지만 물질 대사는 같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 말은 과당이 칼로리로만 따졌을 때는 다른 당과 동일하지만 물질 대사 측면에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는 뜻이다. 과당은 적어도 처음에는 혈당을 높이거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식품 회사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당뇨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과당이 함유된 제품을 팔기 위해 과당의 이런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다. 과당은 일단 간에 도달하면 지방을 생성한다. 사실 모든 탄수화물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지방 생성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과당은 당 중에서도 지방을 만드는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 과학저널 비만 오비서티에 실렸던 한 연구는 건강한 사람이 과당이 첨가된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든 고칼로리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간의 지방 증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간에 쌓인 지방이 수용 가능한 최대치에 이르면 과당은 중성지방이 되어 혈류를 파고든다. 이 때문에 과당 함유량이 높은 간식을 먹고 나면 혈액이 옅은 핑크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공복일대의 중성지방 수치는 물질대사 작용과 심장병 위험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는데 이 수치는 보편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그중에서도 특히 과당의 영향을 받는다. 과당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혈관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손상되어 결국 혈당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과당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 뇌의 유전자 발현이 바뀔 수도 있다. UCLA의 한 연구진은 쥐들에게 날마다 탄산음료 1리터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양의 과당을 먹였다. 그러자 6주 뒤부터 혈당, 중성지방,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인지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물만 먹었던 쥐들에 비해서 과당 음료를 먹었던 쥐들은 미로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2배나 걸렸다. 사실 연구원들을 가장 크게 놀라게 만들었던 건 과당을 먹은 쥐의 뇌에 있는 1000개 가까이 되는 유전자들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변이된 부분은 파킨슨병, 우울증, 조울증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였다. 유전자 파괴 정도가 워낙 강력해서 수석 연구원이었던 페르난도 고메즈 피니아는 UCLA의 출판물에 실린 글에서 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음식은 약품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영향을 반대로 되돌릴 수도 있다. 실험에서 그 쥐들에게 오메가3 지방산 DHA를 먹였을 경우 인지력과 유전자 발현에 끼치는 과당의 부정적인 영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쥐 실험에서 과당을 과다 섭취했던 쥐는 뇌의 신경가소성이 손상되고 머리 부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분 섭취를 줄여 뇌가 받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면 외상성 뇌 손상을 겪은 수천만 명의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지 모른다. 장과 뇌를 노리는 테러리스트. 쉽게 짐작이 가겠지만 당분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내장이다. 특히 과당은 가공식품이든 당분이 아주 많은 과일이든 상관없이 다량 섭취하면 흡수가 잘 안 된다. 얼핏 생각하면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겠지만 과잉 섭취한 과당이 장에 머물러 있으면 복부 팽만감, 위경련,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장에 과당이 몰려 있으면 트립토판의 흡수가 방해되기도 한다. 트립토판은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직접적인 전구물질이다. 세로토닌은 좋은 기분과 집행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당 흡수 장애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른다. 장의 내벽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중요한 장소다. 또 세균이 장 속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장의 내벽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만 과당이 농축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상태다.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면 장에 있는 감염성 세균 성분이 내벽 밖으로 유출된다. 세균 성분이 혈류에 스며드는 이런 현상은 염증의 주원인이 되며 뇌와 신체의 면역 체계가 높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울증과 불안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달콤한 과일의 씁쓸한 진실. 현대인들은 어째서 과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당분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걸까? 직관적으로 보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기분이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과일이 귀했으며 정해진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품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의 카지노처럼 시간, 장소, 계절의 구분이 따로 없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한 과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 열대 지방에서 재배한 파인애플, 멕시코에서 키운 베리 종류들, 모로코에서 수확한 대추야자 등 종류도 무궁무진하다. 이런 과일은 유례없이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하게 품종을 개량한 것들이다. 우리는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다는 말을 숱하게 듣지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일,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재배되는 당분이 많은 과일은 몸의 신체 대사를 교란시킨다. 당분이 많은 과일 섭취가 필요한 경우는 지방을 축적해서 겨울에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울 때뿐이다. 실제로 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이 초록색 숲에서 빨갛게 익은 과일을 구별해내는 단 한 가지 목적에서 초록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365일 내내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서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는 혹독한 겨울에 대비하고 있다. 그럼 지나친 과일 섭취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인지력이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손상받기 쉬운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의 용적이 작았다. 보통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한 이로움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과일이 기억 중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과일 섭취와 뇌의 겉면에 넓게 자리한 대뇌피질의 용적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그와 비슷한 역의 관계를 확인했다. 결국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가공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와 비슷한 신진대사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부 과일에는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천연 항산화제가 많으면서도 당분 특히 과당 함량이 낮은 코코넛, 아보카도, 올리브, 생카카오 등이 바로 그런 과일이다. 베리 종류도 과당은 적으면서 기억력을 높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역사가 깊은 연구 집단인 간호사 건강연구에서는 여성 간호사 12만 명의 식품 섭취를 조사해서 뇌 스캔 영상을 비교한 결과 베리 종류의 과일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평균 2.5년 젊어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최근 한 연구에서도 전반적인 과일 섭취와 치매 발병 위험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베리 종류는 긍정적인 관련성이 확인됐다. 지중해식 식단이 각광받는 이유. 심장이나 뇌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식단 중에 지중해식 식단이 있다. 지중해식 식단은 안셀 키즈에 의해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다. 키즈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영양학 연구의 근간으로 삼았다. 그가 보았던 것처럼 지중해 지역의 식단은 채소와 곡물, 해산물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 주민들은 고기도 좋아했으며
특히 지방이 많은 양고기를 즐겨 먹었다. 키즈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은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직후라 살림이 궁핍했고 그 크레타 섬을 방문했던 시기가 사람들이 육류 섭취를 특히 자제하는 사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 지중해식 식단은 안타깝게도 곡물을 바탕으로 하는 식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밀 등의 통알곡을 섭취하는 사람은 확실히 당뇨, 대장암, 심장병, 뇌질환을 덜 앓는다. 또 현미, 통밀빵, 퀴노아 같은 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곡류 이외 음식을 먹을 때도 더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자연산 어류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채소를 더 많이 먹고 서구식 식단의 특징인 가공 기름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훨씬 적게 먹는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한다. 결국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전체적인 건강식에서 곡물이 끼치는 영향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힘들다. 탄수화물과 인슐린의 관계. 흔히들 곡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에 든 소량의 비타민과 섬유질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곡물류는 사실상 설탕만큼이나 혈당을 급격히 높인다. 곡물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연결된 고리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녹말 분자가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대표적인 열량 전구물질인 포도당은 우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갈 때 쓰는 다리 근육, 시험 문제를 풀 때 작동하는 뇌, 감기에 걸렸을 때 싸우는 면역 체계의 같은 곳에 열량을 공급한다. 그런데 포도당 분자는 자기 힘만으로는 세포 안으로 통과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세력이 필요하다. 그때 출동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혈당 상승을 감지한 췌장이 혈류로 내보내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세포막 표면의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수용체는 마치 중요 행사를 앞두고 레드카펫을 깔듯이 충실하게 준비를 한 뒤에 당 분자를 받아들여서 축적하거나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건강할 때는 인슐린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근육, 지방, 간세포가 반응하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표면에 있는 수용체 수가 차츰 줄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세포들이 둔감해진다. 그리고 일단 인슐린의 내성이 생기면 췌장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혈당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식사와 다음 식사 사이에 혈당이 더 오래도록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는 몸의 위한 글리케이션 과정이 촉진된다. 인슐린 내성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다. 당신도 이미 그중 한 사람일지 모른다. 당뇨병 전증과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미국에서만 50%에 이른다. 인슐린 저항성이 극에 달한 상태인 제2형 당뇨병은 전에는 인슐린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성취할 수 있었던 상황에 막대한 양의 인슐린을 쏟아부어야 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최대치에 이르러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뇨병 전증이나 당뇨가 없는 인구의 나머지 절반은 어떨까?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석하게도 정상 혈당인 사람들 사이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놀랄 만큼 흔하게 나타난다. 병리학자 조셉 R. 크래프트의 연구로 인해 비정상적인 혈당은 사실 만성적으로 높아진 인슐린의 뒤늦은 신호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만성적으로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기억력이 손상되고 향후에 뇌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증상은 수년에서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일반적인 임상진단 지표에서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노화의 연료 인슐린. 탄수화물 섭취량을 급격히 줄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곧바로 이로운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먹는 식이 요법을 실천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총량이 평균적으로 절반가량 감소하고 단 하루 사이에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된다. 그렇게 되면 불룩 튀어나온 뱃살을 없애는 건 물론 노화도 늦출 수 있다. 대부분 인슐린 분비량이 만성적으로 높아진 상태는 비만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MIT와 하버드 대학교 강사인 조시 미틀 돌프는 저서 노화의 암호 해독에서 파스타를 한 접시 먹을 때마다 우리는 몸에 살을 찌우고 노화 과정을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경고했다.
소금, 설탕,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공식품들을 먹으면 쉽게 열량 과잉 상태가 되는데 그럴 경우 세포를 복구하는 작업도 중단된다. 넘치는 열량으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면 되는데 낡은 세포를 굳이 복구하는 수고를 왜 하겠는가? 반면 음식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몸이 인식하면 공복 상태가 끝나더라도 세포를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활동과 관련한 유전자 경로가 활성화된다.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경로의 대표적인 예로 FOXO3가 있는데 FOXO3는 노년까지 몸의 줄기세포수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유전자다. 줄기세포는 대단히 멋진 세포다. 뉴런을 비롯한 여러 세포로 분화되어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OXO3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한 개 가진 사람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보통 사람의 2배, 2개 가진 사람은 무려 3배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반갑게도 우리가 몸의 인슐린 생성을 조절하는 고삐를 바짝 조이기만 해도 이런 이로운 효과를 상당 부분 모방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단기간 절식하고 소화 흡수가 빠른 당분을 피하고 덩이줄기 식물과 곡물에 든 밀도 높은 탄수화물을 가끔씩만 먹는 식으로 식단에 변화를 주면 된다. 심장병이 장에서 시작된다고? 몸 안 깊숙이 자리한 내장에는 어마어마한 세균이 모여 산다. 이 세균은 대개 친화적이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집을 관리하는데 소홀하면 세균 파편이 순환계에 번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몸에 작고 조밀한 LDL 분자들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하지 못한 내장 때문이다. 평범한 세균 성분 중에 내독소로 알려진 지질 다당류, 즉 LPS라는 것이 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부식성이 강한 염산이 위에서 안전히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독소도 장내에서 안전하게 자리한다. 하지만 위장과는 달리 위장 아래쪽은 영양소가 순환계로 활발히 수송되는 장소다. 몸의 순환계는 상당히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체계이지만 서구식 식단과 생활 방식의 영향으로 이런 과정을 제어하는 장벽에 작은 구멍이 많이 생기면서 LPS가 스며들게 된다. 그런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몸이 하는 일 중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 매개체를 보내서 구조하는 것이다. LDL 분자는 LPS 결합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결합 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탈한 LPS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균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염증 신호를 통해 LPS가 순환계로 들어왔다는 것이 감지되면 간은 LDL의 생성을 늘린다. LDL은 마치 화재 진압을 위해 나선 소방관처럼 LPS를 감싸서 중성화한다. 그러므로 만성적인 누수가 생긴 내장은 LDL의 양을 높이 끌어올린다. 게다가 일단 LDL이 LPS와 결합한 뒤에는 간이 독성 물질을 운반하는 분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내독소는 간의 이런 능력을 저하시켜 이중고에 처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갈수록 많은 심장병 전문의들이 심장병이 장에서 기인한다고 믿는다. LDL 수치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암록색 채소들은 훌륭한 섬유질 식품이다. 덧붙여 아스파라거스와 아티초크의 일종인 선초크 그리고 마늘, 양파 그리고 양파의 리크와 마늘류도 섬유질이 풍부하다. 소화하는 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은 양에서 시작한 뒤 차차 늘려나가자. 가공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식품을 찾아 먹는다. 김치, 사우어크라우트,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발효 음료인 콤부차 등이 훌륭한 프로바이오틱스 식품이다. 폴리페놀을 많이 섭취한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과 장에 사는 미생물에게 직접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한다.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커피, 다크 초콜릿, 베리류 등이 있다. 또 양파는 내장의 보호벽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다. 당의 섭취를 줄인다. 유기농 설탕이든 아가베 시럽이든 액상과당이든 관계없이 과당은 장의 투과성을 높일 뿐 아니라 LPS가 순환계로 침투해 들어오기 쉽게 만든다. 당분이 적은 천연 과일은 장의 투과성에 맞설 저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다. 밀과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배제한다.
글루텐은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수많은 가공식품에 첨가된다. 그런데 이런 글루텐은 장의 내벽에 생긴 구멍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고 가공식품에 흔히 쓰이는 첨가제를 많이 먹을 경우 한층 심각한 악영향이 생긴다. 배속이 편안해야 뇌가 즐겁다. 대장은 소화관에 있는 세균 대다수가 사는 곳으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나는 순환계에 속하지 않는 병원균과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잔여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물리적인 장벽은 몸에 내재된 면역체계의 일부를 형성한다. 내재 면역계는 염증과 자가 면역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재 면역계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면역세포들, 즉 적응 면역계가 서로 뒤엉키지 않도록 도우면서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고 적절한 면역 기능을 꾸준히 유지시킨다. 다시 스포츠 경기장으로 비유하자면 내재 면역계는 경기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쓴다. 보안 요원은 안전하게 맡은 일을 해내고 구경하러 온 팬들은 핫도그를 먹으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고 선수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물리적인 장벽 덕분이다. 장의 표면인 상피조직 세포는 도개교 같은 치밀 이음부가 단단히 감싸고 있다. 이 이음부는 거의 대부분 닫힌 상태로 있지만 소장이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균에 노출될 경우 이음부가 느슨해지면서 수분과 면역세포가 장의 내강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성분을 배출하기 위해 설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심각한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책이다. 그런데 현대 생활의 일부 요소가 이런 장벽의 투과성을 높이면서 장의 내용물이 장 내벽 깊숙이 침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자가 면역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자구조의 유사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장벽의 투과성을 과도하게 높이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밀, 호밀, 보리, 여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우리가 먹는 다른 단백질, 예를 들면 닭가슴살 같은 식품과는 달리 인간이 완벽히 소화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지만 글루텐은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큰 덩어리로만 쪼개질 수 있다. 이런 덩어리들은 침입자인 세균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내재 면역계의 반응을 촉발해서 장의 투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반응의 중심에는 조눌린이라는 또 다른 단백질이 존재한다. 조눌린은 글루텐이 있을 때 장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다. 조눌린은 상피세포들 간에 있는 치밀 이음부를 느슨하게 해 장벽의 투과성을 높인다. 이런 투과성은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셀리악병 환자에게 이런 반응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소장벽에 손상이 생긴다. 장의 투과성이 높아짐으로써 초래되는 위험 중 하나는 LPS라고도 알려진 세균의 내독소가 순환계 안으로 넘어오는 현상이다. 지질 다당류는 평소에 대장의 안전한 정착지 내에 머무르는 특정 세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일종의 분자다. 순환계에 누수가 생기면 내독소가 급성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면서 세균이 침입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되면 짜증이 나고 식욕이 사라지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동시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질병 행동이라고 불리며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 방식이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는 생체적인 적응 전략이라고 본다. 질병 행동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심각한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우울증은 심장병, 관절염, 당뇨병, 암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동반된다. 이런 증상들이 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혈중 염증성 지표와 우울증의 위험은 명확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우울증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전형적인 치료 방식에 도전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제기됐다. 바로 우울증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모델이다. 우울증과 염증으로 생기는 증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실험실 동물에게 흔히 주입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세균성 LPS다. 그렇다면 식단에서 밀을 제외하면 뇌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까?
최근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원들이 바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밀 음식을 먹고 나면 무기력해지고 인지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밀, 호밀, 보리를 제외한 식단을 따르게 하고 6개월 뒤에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면역 반응과 장세포 손상 증상이 사라졌다. 또 소화관의 증상과 인지 기능 모두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밀에 민감한 증상이 과연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한 의료계에서의 논쟁이 계속되던 와중 이 연구는 셀리악병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학습과 기억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콜린 체계에 속하는 신경전달물질로 몸에서 여러 활동에 관여하지만 주로 렘수면, 학습, 기억에 관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세틸콜린 부족은 알츠하이머병과도 연관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뉴런이 손상된다. 현재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치매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품 2가지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시냅스에서 파괴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뇌에 공급되는 아세틸콜린 양을 늘리는 약이다. 기분을 좌우하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만드는 기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항우울제 중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종류의 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약은 세로토닌이 시냅스 전 세포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시냅스에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세로토닌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내는 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능에도 깊이 관여한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체내 세로토닌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기발한 방법을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덕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안에 든 트립토판이 뇌에 도달하는데 그곳에서 수송체의 도움을 받아 혈액내장벽을 건너가야 한다. 뇌 기능과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지쇄 아미노산 계열을 포함한 다른 아미노산도 이와 같은 수송체를 통해 이동한다. 그런데 이런 아미노산을 따로 보조제로 섭취하면 트립토판보다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근육이 혈액 속의 분지쇄 아미노산을 흡수하여 트립토판이 뇌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돕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을 활성화하려면 만약 여러분이 체내 염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 탄수화물, 곡물, 산화된 기름을 피하고 식물 영양소와 섬유질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있다면 체내의 세로토닌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시작한 셈이다. 염증이 있으면 뉴런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과정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오클랜드 어린이 병원 연구소의 연구로 증명됐다.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들은 오메가3 지방산 EPA는 항염 기능이 있어서 정상적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DHA는 세포막의 유동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냅스 후 세포에 세로토닌이 원활히 흡수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로토닌 수치 저하가 우울증 그 자체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재적인 문제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0명 중 1명, 특히 5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하다. 그럼 과연 이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최근 학술지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한 메타 분석 연구는 이런 결론을 제시했다. 플라세보와 비교한 항우울제의 효과는 우울증 증세가 심각할수록 높으며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을지 모른다.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플라세보에 대비한 항우울제 복용의 효과가 상당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제가 플라세보와 크게 다를 바 없었으며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극심한 우울증 환자조차 최근에 발표된 스마일즈 실험과 강황의 성분인 커큐민 같은 항염 화합물을 활용하는 등의 비약물 치료로도 큰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햇빛,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DHA와 EPA 외에 세로토닌을 더욱 활성화할 마법의 보조수단이 혹시 또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성분들로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인체의 대단한 능력을 고려할 때 뇌의 세로토닌을 높일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운동은 세로토닌의 전고물질인 트립토판을 활성화하고 분지쇄 아미노산 수치를 감소시킨다. 운동을 하면 뇌에 진입하는 트립토판의 양이 늘어나며 그 효과는 운동이 끝난 뒤로도 지속된다. 1대1로 진행되었던 의미 깊고 중요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했던 것이 우울증과 맞서 싸우는데 그 어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보다도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뇌의 세로토닌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탄수화물과 당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탄수화물에 상당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 혈당이 낮아지면 세로토닌 수치도 떨어지면서 탄수화물이나 당이 든 음식을 찾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는 체내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가 없다. 주요 심리학 연구들에서 피험자에게 당분을 먹였을 때 일시적으로 의지력과 집행 기능이 개선되는 현상이 관찰됐지만 당이 실제로 기능을 증진시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금단 증상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결과인지를 가려내기는 힘들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꾸준히 유지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몸이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다시 해보면 더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뇌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 자극이 어떤 종류이건 상관없이 지속적인 효력을 내기는 힘들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은 체중 증가, 대사 기능 장애, 우울증 등의 여러 문제를 유발한다. 뇌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 시냅스 보호하기. 뉴런들이 만나는 접점은 시냅스라고 불린다. 각 뉴런은 다른 뉴런 1만 개와 연결을 맺고 최대 1000조 회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과도한 산화 반응을 줄여서 이 연결점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대부분의 인지 과정을 최적화할 방법이다. 실제로 시냅스 기능 장애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징후이며 나이가 들면서 인지 수행에서 특정한 부분이 전형적으로 퇴화하는 것 역시 시냅스 기능 장애의 결과일지 모른다. 우리가 제안하는 다음의 지침을 실천해서 시냅스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내자. 지방질 생선으로 매사를 섭취한다. 다불 포화 지방 섭취를 피하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섭취를 늘린다. 비타민 E와 같은 지용성 항산화물질,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르티노이드, 그리고 아스타잔틴을 충분히 섭취한다.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기. 새로운 경험은 시냅스 생성을 자극하며 반대로 시냅스 연결의 손실은 기억력 저하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미지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야 한다. 침체는 죽음일 뿐이다. 특히 뇌세포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독성 화학물질 피하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는 잔류 농약에 든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런데 잔류 농약은 현대에 공급되는 식품에는 거의 어디에든 있다. 농약은 곤충의 신경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콜린 체계를 공격해 빠른 시간 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긴다. 아무리 저용량이라 할지라도 농약에 오염된 식품을 오랜 시간 섭취했을 경우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농약과 제초제가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도 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신경성 퇴행 질환으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질의 세포가 죽는 병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농약과 제초제 화학물질의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농약의 일종인 일부 살균제에 노출됐을 때에는 발병 위험이 2배까지 높아졌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큰 의심을 받는 요인은 독성 물질 노출이다. 농약은 비슷한 경로를 통해 태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대다수 농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합물을 실험실 동물들에게 주입한 결과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기묘하게도 현재 농약의 안전성 관련 요건에는
발달성 신경독증에 관한 실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런 화학물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얻기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한참 더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골라 먹으면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름대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기간 단식하기. 버크노와 연구소는 최근 연구를 통해 단식이 시냅스의 에너지 보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냅스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초파리 유충을 관찰했을 때 단식 상태에서는 신경 전달물질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근본적으로 시냅스 사이의 틈이 깨끗이 청소됐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시냅스 틈새에 잉여 신경 전달물질이 잔존하면 해로운 자유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식은 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산화가 생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자극을 피하기. 감각기관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처리하려면 신체의 여러 체계가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감각의 과부하가 걸리면 집행 기능이 상당 부분 저하될 수 있다. 영화를 볼 때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영화를 볼 때는 영상과 음향에 완벽히 사로잡혀서 영화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든 기분이 드는데 그 이유는 강도 높은 감각 운동을 처리하다 보니 자기의식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관객이 영화를 볼 때 원하는 바이자 영화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관객과 감독이 공유하는 바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게 감각의 입력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집행 기능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대인의 삶은 음악, 전광판, 스마트폰 화면의 빛, TV 화면의 깜빡임, 심지어 역으로 들어서는 지하철에서 나는 소리까지 지나친 자극이 전달되는 환경으로 뒤덮여 있다. 이런 요인들은 모두 전전두피질의 과부하가 생기게 만들고 신경전달물질 저장소를 고갈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책의 일부밖에는 전달해드리지 못하니 오롯이 저자의 뜻을 이해하시려면 꼭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